저기 있어.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지만 하나는 이를 악물고 더욱 속도를 냈다. 손에 꽉 쥔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땀과 빗물로 축축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가족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연구 기술을 눈앞에서 도둑맞고 오히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 그 배후에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마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든 하나는 잠시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그때 골목 끝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K그룹 타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밤늦은 시간에도 빌딩은 환한 빛을 뿜어내며 도시의 밤하늘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간 태산그룹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곳이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는 낡은 격언이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빌딩을 향해 달렸다.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빌딩의 측면, 직원들이나 청소부들이 이용하는 작은 통로를 발견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야간 청소팀이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하나는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부로 들어오자 숨막힐 듯한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CCTV 카메라들. 하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비상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제왕이 머무는 곳이었다. K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사무실. 언론을 통해 본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니 들어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한층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그녀는 기어오르듯 올라갔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추격자들이 언제 여기까지 닥칠지 몰랐다. 하나는 총수 사무실에 묵직한 문고리를 잡았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틈으로 안을 살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책상을 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화상회의 중인 듯 냉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워서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추격자들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하나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누구냐? 권지혁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꽂혔다. 화상회의 화면 속 인물들도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볼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아래 어두운 공간뿐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권지혁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거의 동시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침입자가 이쪽으로.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웅크린 하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책상 너머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구두, 완벽하게 재단된 바지, 그리고 그 위로 느껴지는 냉랭한 기운, 권지혁.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남자.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웅크린 하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책상 너머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구두, 완벽하게 재단된 바지, 그리고 그 위로 느껴지는 냉랭한 기운. 권지혁은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이 책상 아래 불청객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그에게 애원할 뿐이었다. 제발,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그녀의 삶과 아버지의 명예가 그의 침묵 한 번에 달려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책상 아래 겁에 질린 생명체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을 향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움직였다. 내 허락 없이 내 사무실에 발을 들인 건 누구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놓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권지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을 꿰뚫는 듯했다. 여기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어.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지만 감히 K그룹 총수의 말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책상 아래 웅크린 채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조용히 화상회의 연결을 종료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추후에 다시 연락하겠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방금 전 추격자들을 쫓아낼 때보다 더 날카롭고 냉정했다. 이제 그만 기어 나오는 게 어때? 내 책상 밑이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닐 텐데. 그의 말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온기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비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느라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흠뻑 젖은 생쥐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과 마주 서게 된 것이다. 누구지? 그가 다시 물었다. 강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강하나. 그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저들은 누구고 왜 널 쫓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하필 여기냐는 거다. 그의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두려움에 굴복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동정심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성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익이었다. 그들은 태산그룹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권지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태산그룹, K그룹의 숙적. 그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우리 아버지의 반도체 신기술을 어떻게 훔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비리 장부까지 전부 다요. 권지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재미있는 소설이군. 하지만 내가 왜 그런 말을 믿어야 하지? 구걸하러 온 지혜 아닙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거래. 권지혁의 입가의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 네가 나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보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태산그룹을 무너뜨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만식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 권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을 15년 전 짓궂은 동네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작고 고집 센 여자아이의 얼굴을 하나 혹시 강하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경악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나야 지혁이 권지혁.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을 벗고 흔들리고 있었다. 기억 안 나? 우리 옆집에 살았던 내 아버지 강진우 박사님. 그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지혁 오빠, 어릴 적 늘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를 지켜주었던 유일한 친구,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때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던 소년. 15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홀연히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아이, 지혁 오빠.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15년 만에 다시 만난 상처 입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를 복잡하고 아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 태산그룹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하나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명의 젊은 과학자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지역과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버지들, 최고의 파트너였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강 박사님과 너를 지켜주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다. 그날 밤 강 지역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2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뿜어내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회한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모두 토해내듯 지쳐 잠이 들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아늑한 게스트 스위트룸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은 거실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밤새 뜬 눈으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가 서재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흔적이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2명의 젊은 과학자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지역과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억의 댐이 15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5년 전 서울의 한 작은 연구소, 지역의 아버지 권태진 박사와 하나의 아버지 강진우 박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과학자였지만 서로의 재능을 알아본 최고의 친구이자 파트너였다. 그들의 작은 연구소는 미래를 바꿀 위대한 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했다. 어린 지역과 하나에게 그 연구소는 최고의 놀이터였다. 그들은 복잡한 회로도와 부품들 사이를 뛰어다녔고 아버지들이 나누는 어려운 과학 용어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다. 지역에게 하나는 유일한 여동생이자 지켜줘야 할 작은 공주님이었다. 그는 짓궂은 동네 남자아이들에게서 늘 하나를 지켜주었고 하나는 그런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자님처럼 따랐다. 지역 오빠 이것 봐. 어느 날 하나가 작은 손으로 별 모양의 돌멩이를 주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건가 봐. 바보야, 별은 돌멩이가 아니야. 저기 밤하늘에 있잖아. 지역은 짐짓 으스대며 말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밤 연구소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권태진 박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강진호 박사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화재로 인해 연구 자료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경찰은 단순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어린 지역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병실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지혁아, 약속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강 박사님과 하나를 지켜줘야 한다. 그들은 이제 네 가족이야. 약속할 수 있지?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어린 지역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K그룹의 회장과 재혼했다. 지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가난한 과학자의 아들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가 자제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는 하나와 강 박사님이 살던 작은 동네를 떠나 차가운 성과도 같은 강남의 대저택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는 매일 밤 하나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썼지만 그의 새어머니와 집사들은 교묘하게 그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은 잊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그는 K그룹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만 했다. 따뜻했던 소년의 감성을 지우고 냉철한 이성을 갑옷처럼 둘렀다. 그는 치열한 후계자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와 강 박사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은 희미한 흉터처럼 서서히 잊혀갔다. 지역은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잠든 하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릴 적의 앳된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겹쳐 보였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단순히 약속을 잊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쳤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어머니가 내민 달콤한 동아줄을 잡고 과거로부터 도망쳤던 것이다. 그는 잠든 그녀의 곁에서 밤새 굳게 닫혀있던 주먹을 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눈빛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승부사가 아닌 한 사람을 지키려는 뜨거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하나가 눈을 뜬 곳은 낯선 침실이었다. 온몸을 감싸는 친구는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필사적인 도주와 빗속의 추격전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와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이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곳은 K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권지혁 회장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딸린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김 실장이 그녀를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다. 방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가구,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발 아래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전망까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하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다.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열리지 않았고 문 밖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안락한 안식처인 동시에 완벽하게 고립된 황금 감옥이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새 옷들이 걸려 있었고 욕실에는 모든 편의용품이 갖춰져 있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치밀함과 철저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자유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하나는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더 이상 쫓기는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 자신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펜트하우스 내에 마련된 서재 겸 작전실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권지혁이 와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 똑같은 냉정한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띄워놓고 있었다. 잠은 잘 잤나 그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부를 묻는 따뜻함 대신 업무를 시작하자는 재촉이 담겨 있었다. 네, 좋아. 시간이 없다. 어젯밤 네가 보여준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빙산 전체를 파헤쳐야 한다.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잊혀진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눈앞에 이 위태로운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 나는 한 번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2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나는 너와 너의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K그룹의 모든 자원과 정보를 너에게 제공하겠어. 그리고 너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신뢰, 그리고 정보의 공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린 시절의 하나로만 대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비밀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파트너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줘야 한다. 네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동맹은 성립될 수 없어.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15년 만에 만난 그는 그녀가 알던 지혁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냉혹한 지배자였고 그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어보죠. 그녀의 대답에 지혁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부터 2사람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지혁은 거리를 둔 채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는 끊임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녀가 제시하는 분석에 대해 사소한 논리적 허점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하나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자료를 보관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이 데이터를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전부 외울 정도로 읽었고 복잡한 재무와 회계 장부를 이해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다. 이 자금 흐름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페이퍼 컴퍼니 블루스톤에서 이카루스 벤처 캐피탈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보세요. 시기적으로 아버님의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카루스 벤처는 태산그룹의 경쟁사인 넥스트젠 바이오에 투자한 기록이 있습니다. 권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쟁사에 투자를 자해 행위라도 했다는 건가? 아니요. 이건 일종의 연막입니다. 하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만식 회장은 넥스트젠 바이오의 유망한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는 그 정보를 일부러 언론에 흘려 주가를 폭락시켰고 동시에 아버님의 기술을 훔쳐 그 결함을 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은 경쟁사를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자신의 기술을 완성시키려 했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쾌하고 논리정연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순수한 흥미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만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정보를 다루는 그녀의 능력 자체를 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채 책상 밑에서 떨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스크린 앞의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전사와도 같았다. 2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때로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질문과 답변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이제 잊혀진 과거의 친구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현재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공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 권지혁의 차가운 이성과 강하나의 뜨거운 집념은 더 이상 따로 겉돌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의 심장부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아버지가 남긴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과 아버지의 연구 일지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분석했고, 지혁은 K그룹의 방대한 정보망을 이용해 그 데이터들을 당시의 시장 상황 및 태산그룹의 움직임과 교차 검증했다. 이상한 점이 있어. 어느 날 밤, 지혁이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3개월간 아버지의 개인 연구소에서 태산그룹의 유령 회사 중 하나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야.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꽤 큰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송금됐어. 네, 그럴 리가요.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저희 아버지는 최만식 회장을 경계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협력할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버지는 최만식을 상종 못할 장사치라고 부르셨지. 그런데 왜 이런 돈이 오고 간 걸까?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야. 마치 협박 블랙메일처럼요. 하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최만식이 그들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연구하던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 먼저 권태진 박사를 위협했던 것은 아닐까. 그 끔찍한 의심은 지역으로 하여금 1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들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원본 기록을 입수했다. 그가 그동안 너무나 아파서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날의 진실이었다. 그는 하나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낡은 경찰 조서와 사고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등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고처럼 보였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그리고 차량 결함. 하지만 하나의 예리한 눈은 그 완벽하게 짜인 보고서 속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모순점을 놓치지 않았다. 지혁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사고 현장 사진 중 하나를 확대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독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석 쪽 유리창이 안쪽으로 깨져 있어요. 이건 외부에서 아주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단순한 전복 사고였다면 유리는 바깥쪽으로 터져나가야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최만식을 법정에 세울 수는 있어. 권지혁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증거 목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를 동등한 전략가로 인정하는 신뢰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는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다.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사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서 형량을 줄이겠지. 몇 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그는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괴물로 남아있을 거야. 마침내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최만식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지혁과 하나가 파놓은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시장가의 3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뉴로젠을 인수하겠다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훔친 기술에 합법적인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의 진술서. 사고 현장에서 급하게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보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진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에서 일반적인 성분 외에 미량의 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국가수의 초기 보고서. 하지만 이 역시 최종 결론에서는 사고와 무관함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던 날 밤, 작전실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송된 최만식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파일이 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게 벼려진 칼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의 제국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요. 해냈군요.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약탈의 가장 추악한 부분, 즉 권지혁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검은색 세단을 봤다는 목격자, 견인차 기사 김영철. 하지만 그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잠적했지. 지혁이 경찰 조서 파일을 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한 여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한 남자를 향한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거야. 권지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최만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야.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태산이라는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 우리는 그 성의 가장 약한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거다. 태산그룹과 뉴로젠의 최종 인수 계약 체결식.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최만식 회장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만식은 단상 중앙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채 자신만만한 미소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지혁은 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증거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그 파편들을 꿰어 맞추어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태산그룹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뉴로젠의 혁신적인 기술과 태산의 막강한 자본력이 만나 우리는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증거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그룹의 내부를 스스로 붕괴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다. 이제 방어의 시간은 끝났다.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가 준비된 연설을 한창 읊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 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위압적으로 열렸다.
그를 찾아야 해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증언해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인물, K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뒤로는 김 실장과 KG그룹의 법무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하나는 지난 며칠간 태산그룹의 최근 투자 동향과 사업 보고서를 밤새워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만식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이것 보세요. 그녀가 스크린에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정보를 띄웠다. 뉴로젠 알카. 뇌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을 연구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최만식은 지난 1년간 이 분야의 여러 회사에 비밀리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는 우리 아버지들이 남긴 IA 반도체 기술을 합법적인 바이오 사업으로 포장하여 상용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뉴로젠이라는 회사는 그가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 회사를 손에 넣는다면 그는 훔친 기술에 합법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죠. 최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지혁, 네가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발을 들여 당장 경비들은 뭘 하는 건가? 저자를 끌어내.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이제는 배신감과 지독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최만식, 그가 자신의 아버지마저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다. 하지만 권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만식의 바로 옆 발언대에 섰다. 최 회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짜 주인에게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혁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그를 함정으로 끌어들인다. 맞아요. 하나의 눈이 빛났다. 사냥꾼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냥꾼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이 되는 거죠. 무슨 헛소리야. 지혁은 K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15년 전 사라진 목격자 김영철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팀은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의 한 외딴 산골 마을에서 세상과 등을 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권지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만식 회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최 회장이 준비한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 이사 이름란에는 선명하게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뉴로젠을 소유한 유령 회사는 이미 며칠 전 K그룹에 비밀리에 흡수 합병된 후였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지혁은 K그룹의 해외 지사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뉴로젠의 최대 주주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시장가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단 며칠 만에 뉴로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최만식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최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지금까지 협상했던 상대는 바로 나였소. 최 회장. 권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당신이 직접 걸어 들어온 것을 축하하오. 최만식은 단순한 기술 도둑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오래된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두 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삼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두 분의 연구에 제3의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자본을 내세워서요. 연 회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희대의 사기극,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거물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거대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미끼를 손에 넣었다. 다음 단계는 이 미끼를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는 뉴로젠의 연구팀과 협력하여 의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와 보고서들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지혁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뉴로젠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곧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을 증권계에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이 재미없는 연극을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는 오늘 15년 전에 묻혔던 한 추악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지혁과 하나는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다. 오래된 트럭을 개조해 만든 작은 포장마차 그곳에서 1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말없이 어묵 국물을 떠내고 있었다. 김영철이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5년 전의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권태진 박사와 강진우 박사, 그리고 최만식 3명의 젊은 과학자가 희망에 찬 얼굴로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화면은 그날의 진실을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펼쳐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늙은 늑대는 피냄새를 맡았다. 최만식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뉴로젠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뉴로젠을 소유한 유령 회사의 대리인에게 접촉했다. 권지혁과 강하나가 밤을 새워 완성한 최만식의 모든 죄가 담긴 심판의 기록이었다. 권태진 박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만년필, 진술을 번복했던 목격자의 영상 증언, 그리고 최만식이 권 박사를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복원된 음성 파일까지.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두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아내기 위한 피의 복수극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전화는 권지혁의 작전실에 있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로 연결되었다. 화면에 차조이 Man SIK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지혁과 하나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마침내 거대한 사냥감이 덫 안으로 들어왔다는 차가운 희열이 감돌았다. 낚싯대를 던졌으니 이제 월척을 낚을 시간이지. 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거대한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음아이라고 최만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김영철 씨. 지혁이 그의 앞에 섰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지혁과 하나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1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누구신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시오. 그는 소리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강하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했고
그 어떤 순간보다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와 권지혁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뉴로젠 인수 협상은 서울의 한 6성급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극비리에 시작되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대한 팀을 이끌고 나타났다. 반면 권지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김 실장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유령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최만식 회장님,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제 아버지 강진우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찾아낸 것은 15년 전 세 사람이 함께 설립했던 작은 연구법인 미래기술연구소의 설립계약서 사본이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연구소의 모든 특허는 세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지분은 자동으로 나머지 두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아주 이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서울의 밤을 가득 채웠다. 강하나는 차가운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폐가 터질 듯 숨이 찼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어둠의 사냥개였고 자신은 연약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다. 지혁은 약간은 어수룩하고 돈에 눈이 먼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최만식의 노련한 압박에 당황하는 척했고 복잡한 법률 용어 앞에서 머리를 긁적였다. 회장님, 저희 회사는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로젠을 매각하는 겁니다. 저희도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뼈에 사무치는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태산이라는 성은 제 아버지와 권태진 박사님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저씨, 그때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강진우 박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태진 박사의 아들이고요. 저희는 아저씨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곳으로 넥타이를 맨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만식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만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노련함 앞에서 애송이 사업가 하나를 구워 삶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찰칵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그의 제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권지혁과 강하나를 번갈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증거 조각들이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혁의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권지혁과 강하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마침내 함께 승리를 이뤄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지혁의 귀에 꽂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이어폰 너머 K그룹 타워 펜트하우스 작전실에서 한서연이 이 모든 판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협상실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상대방 변호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 최만식의 말투와 제스처,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데이터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분석하여 지역에게 가장 완벽한 대사를 속삭여 주었다. 최만식 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태산그룹의 붕괴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TV뉴스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번 사태가 재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고, 인터넷은 성난 대중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남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15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았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혼란의 폭풍 속에서 권지혁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태산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고, 그의 손을 잡은 윤 상무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최만식의 남은 세력을 모두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최만식의 제국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초회 회장님, 이 가격은 터무니없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파산 직전인데. 최만식이 압박했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최만식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진우 박사와 권태진 박사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고, 그들의 이름과 명예는 사후에 남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언론은 그들을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들로 재조명하며 그들의 업적을 기렸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최만식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아버지의 모든 지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강 박사님을, 즉 하나의 아버지를 법적인 함정에 빠뜨려 마지막 남은 지분마저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가 태산그룹을 설립한 기반이 된 기술은 바로 우리 아버지 두 분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가을날, 강하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3초간 침묵하세요. 이어폰 너머로 하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시계를 보는 척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가 꾸며낸 미국 경쟁 펀드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평온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알게 됐고요. 하늘에서.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꿈을 이뤄나갈게요. 그날 밤 그는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권태진 박사의 차 뒤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것을,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쓰러진 권 박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경찰에 모든 것을 진술했소. 하지만 며칠 뒤 그놈들이 내 집으로 찾아왔소.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했지.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내 아들도 다음번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될 거라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15년간 간직해왔던 증거 하나를 내밀었다. 당시 너무 놀라 현장에서 주웠다는
검은색 세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년필이었다. 만년필에는 태산그룹의 로고와 함께 최만식의 최측근이었던 한 임원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등 뒤로 비추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위로해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묘소를 떠날 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연기했다. 사실 저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미국 펀드가 있습니다. 그쪽과 계약하는 편이 그의 말에 최만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유로젠을 놓칠 수 없었다. 조급해진 것은 오히려 그였다. 며칠 후 하나는 권지혁의 호출을 받고 K그룹 타워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기는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문을 통해 당당한 방문객의 자격으로 그곳에 들어섰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최상층의 총수 사무실이었다. 권지혁의 서재는 그날 이후 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지혁과 하나.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들의 슬픔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변모해 있었다. 권지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냉정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구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의 완벽한 연극 앞에서 늙은 여우 최만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만두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격식은 불필요한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오늘 널 부른 건 제안할 것이 있어서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류의 제목은 건강기념 첨단기술연구소 설립 계획안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마지막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혁과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의 분노와 슬픔을 위로하듯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사적인 복수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정의의 심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을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겨눌 준비를 마쳤다. 아버지들의 꿈을 우리가 이어나갈 생각이야. 두 분의 기술을 기반으로 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연구소를 세울 생각이야.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연구소의 초대 소장직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강하나 소장, 작전실에서의 밤샘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다음 날의 전략을 짰다. 치열한 두뇌 싸움 속에서 1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들의 과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자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려는 그의 진심이었다. 하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지혁 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만식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파트너를 제거하고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치밀하게 설계된 약탈 계획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사무실에 마주섰다. 노을이 지면서
서울의 하늘이 아름다운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차가운 폭풍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기억냐?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지역이 무심코 물었다. 어릴 때 우리 연구소 옥상에서 별 보던 거. 그때 네가 그랬잖아. 커서 별까지 닿는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바로 이 자리였지. 권지혁이 자신이 앉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책상 밑에 흠뻑 젖은 생쥐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왔던 게. 그의 말에 하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생쥐가 회장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망쳐놓았죠. 서울로 돌아온 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작전실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대장간이 되었다. 두 사람의 슬픔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갑고 예리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라. 권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정체였어. 나는 내가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감정 없이 오직 계산만으로 살아가는 기계나 다름없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그는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처음에는 널 그저 지켜야 할 약속 혹은 성가신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용기.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어. 나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걸. 기억나요? 하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빠는 아빠들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괴물 같은 기업가가 되었지만.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든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믿어주고 제 싸움을 함께 해줘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는 지금 그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지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15년간 강한 척, 냉정한 척, 홀로 짊어져야 했던 모든 슬픔과 고독을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터뜨렸다. 아니.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 사무실의 책상 밑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함께 공유했던 과거의 추억과 지금 함께 겪고 있는 현재의 전쟁이 그들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릴 적 풋풋했던 우정은 이제 성숙한 신뢰와 애틋한 연민으로,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한때는 쫓기는 소녀와 냉정한 총수였던 그들. 이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맞이할 새로운 날들이었다.
최만식은 화면 속의 증거보다 살아서 돌아온 그녀의 존재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를 가진 적까지 죽이려 했습니다.